악재를 7월로 다 밀었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랑 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9, 10, 11, 12는 그런 흐름을 좀 탈 것 같습니다. 그 3분기, 4분기 돌아오는 실적이 진짜 좋은 애들이 딱딱딱하고 차가운 애들이요. 오늘 모신 분은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시죠. 임주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선물만 10년 이상 하셨다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해외 선물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 주식, 그 다음이 이제 국내 주식을 순서대로 이 일을 좀 하게 됐고요. 뭐 지금 이제 단타꾼이 되어버렸죠. 아니 뭐 한국 시장에서는 어쨌든 사이클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장이라고들 뭐 하시니까. 그런데 이 선물을 하셔가지고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아주 그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던데, 일단 지금 그 미국 증시는 하락을 며칠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지난밤 사이에는 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동시 하락하면서 이제까지 주도주들이 좀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크게 조정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사려고 보면 와 정말 높아서 살 게 없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지금 못 사겠죠. 그렇죠. 애플도 AMS도 그렇다고 뭐 로키트 마틴을 이제 와서 살 수도 없고 재건한다 그러니까 뭔가 건드릴 수 있는 주식이 없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위주로 되게 소액으로 하방에 6월 8일부터 베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FOMC 하기 전에 이번에 혹시 돌발 이벤트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연달아 고점인데 조정도 시원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이제 그걸로 매도를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거는 지수가 우상향을, 나스닥 지수나 S&P가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주식을 위에 있는 박스권에서 때리는 게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리고 반등할 때 어떤 시그널이 없이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큰 하방 베팅 손실을 날 수가 있고, 보통 지수가 하방을 계속 보고 있고 반등의 힘이 좀 부족할 때, 지수가 좀 떨어질 때는 슈팅 나왔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이거는 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때려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방송을 나올 기회가 있으면 지금은 그 타이밍이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 추세로 가고 있는 도중에 차익 실현 구간이니까 기간 조정, 시간을 좀 주고 가는 조정권역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대부분의 호재는 그러니까 악재를 7월로 다 밀었고요. 6월에 호재는 없지만 악재를 미룬 바람에 6월 1일부터 좀 비교적 증시가 괜찮았잖아요. 좋았다가 이제 보통 20일부터 25일 사이들이 상반기 포지션 정리 타이밍이기도 하고 또 월간 매매한 거 타이밍이기도 해가지고 누가 먼저 차익 실현 조금씩 하면서 최대한 높은 곳에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물량을 덜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 부분은 연휴 기간,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 좀 지나고 나는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휴가 기간에 의외로 뒤통수 맞는 매수 포지션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소위 서머 랠리. 네, 그러니까 썸머 랠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다 여행 가서 정보 보합이겠지 하면서 만약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던 어떤 뷰가 조금씩 흘러나오면 미리 선제적으로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 부분은 기관보다도 휴가 가니까 개인이 먼저 잡는 경우가 10년 동안은 꽤 괜찮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 이 시장이 좋으면서 한 1,200억 달러 정도의 공매도 그 손실이 났다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고포스 같은 데 투자해서 손실이 좀 커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 시장이 오를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버스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일단 가지 않는 게 맞다가 정답이고요. 그쪽으로 나스닥으로 주식이 돈이 몰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있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미국 부동산이 정말 투자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에 투자한 대상이 의외로 8년 동안 한국인 건 잘 아시잖아요. 대체 투자 많이 갔잖아요. 연기금, 공제, 외모.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 터졌잖아요. 팡 터져서 지금 원금 이상 회수도 살짝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상가, 그다음 오피스. 차라리 주택이면 반값으로 가격을 좀 세일해서라도 어떻게 현금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도
부동산은 일단은 이번에 돈을 넣으면 약간 고점과 떨어지는 어떤 그 어려운 중간 구간이니까 5년이나 10년은 기다려야겠고, 그렇다고 국채를 투자하다니 너무 많이 발행했고 뭐 중국도 안 사가고 일본도 너무 많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산 지점이 반드시 저점이고 누가 사줄 거라는 비전이 없고,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로 가야지? 기술주는 어쨌든 그 기술이 발달해 시장을 점유하면 주식은 가니까. 그 우리 재벌집 막내들 보면 이렇게 미리 투자한 거 기술주였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술주가 좋아질 거라는 뷰를 먼저 땡겨서 그냥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제일 자산이 부동산이지만 미국은 제일 자산이 지수 선물이라던가 뭐 나스닥 지수는 뭐 QQQ라던가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식으로 몰리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는 그 어떤 돈이 많은 부자도 사기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보통 추매해서 평단을 조절하는 전략을 쓸 때는 1,000만 원을 투자해도 1억 물탈 생각해야 되고 1억을 사도 10억 물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쪽이, 원래 부동산 자산가들은 기다리는 걸 잘하잖아요. 네. 기다리는 투자를 하는 시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이 아시다시피 단타치기가 참 힘들잖아요. 환전도 그렇죠. 해야 되지, 또 수수료도 비싸지, 뭐 시간대가 잘 맞출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현지 미국에 사는 느낌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지. 그래서 그런 단기 매매성으로 지금 또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장기로 가져가기도 가격이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인 그럼 것 약간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 조정하면서 가격이 약간 내려오는 상황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내려온다기보다 어떤 등락폭이 없는, 거래량이 없는 어떤 일정 구간으로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는 어떤 수급이 죽은 상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을 따라서 좀 방향이 바뀌겠죠. 네. 그때 생각지 못했던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 급등에서 힌트를 얻어야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시장도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 있다. 한국 시장은 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네. 하긴 요즘 보면 우리 시장이 약간 선행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건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이지만 오늘 준비해온 걸로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 연준 파월 의장의 그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어쨌건 시장은 또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대 뭐 오르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유럽장과 미국장, 중국장, 한국장을 정말 2시간 자고 바라본 결과는 그 2017년 코인이 한번 떴었던 걸 기준으로요. 다우가 빠지면 보통 골드 선물이 올랐었는데 그게 안 오르고 코인으로 가더라고요. 비트코인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단순히 그냥 코인이 유행해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했던 저의 매매일지가 2018년도였고 2019년에도 설마 했었고, 그렇다면 하고 저도 사뒀는데 그게 2020년 빛을 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상으로는 제가 보통 다우나 나스닥이 와 이거 빠졌는데 계속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수치 기준치는 0.7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0.7을 뚫고 나가면 계속 매수 쪽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0.7을 깨면 계속 매도 쪽으로 나오는데 다우가 쭉 빠지길래 그러면은 골드가 올라야 된다고 다시 봤더니 골드가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 안전한 자산이 벌써 지난 4, 5년 사이에 비트코인으로 바뀌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6월 5일에 비트코인이 좀 빠졌을 때 여기가 제가 보기에 매수 타점이라고 봤고, 마침 의외로 운용사들이 요즘 소액 자산으로 한 200억 정도로 비트코인 좀 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야간에 출근하길래 좀 이상하다 하고 좀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8% 뛰어가지고 이게 역시 안전자산이 코인으로 조금 변모하고 있는 구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반응이 꽤 꾸준히 2018, 19, 20, 21, 23, 5년 정도는 되어 왔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상, 그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증시에서 뭘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떤 현상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랑 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골드가 좀 오르면 뭐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도 있고 우리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가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딱 묶여 있었는데 그냥 코인과 다우는 저쪽 그룹핑이고요. 저희 주식은 저희 주식의 어떤 그룹핑인 것 같다. 연계성이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일단 뭐 2번 더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뭐 매파월이라고 그러던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은 안 믿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매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매나 독수리 떨어뜨리는 방법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원래 매나 독수리가 여기 깃털 하나만 뽑아도 고공으로 날아가지를 못한대요. 아. 그러면 매의 천적이 까치나 까마귀인데 털을 하나 몰아가서 그걸 뽑으면 못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매파월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돌아오는 선거 기간을 거의 1년을 앞두고 분명히 스탠스를 한번 정해야 되는 시점은 한 9월 정도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7, 9, 11, 12 4개가 있는데 지난 2018년 12월에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게 9월에 말을 하자마자 저희 바이오 완전 박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12월은 되도록이면 금리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시장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면 가능성이 7, 9, 11월이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2020년 7월에 한 번 더 돈을 추가로 부은 돈이 전체 미국 달러 통화량의 40%를 뿌린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돈을 뿌린 걸 거두면 빨리 많이 거두면 우리는 나머지 돈으로 물가가 저절로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한 파월이 잘못 생각한 게 공급 쇼티지가 난 게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사실 제가 제 얼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제빙기를 이렇게 구입을 하면 보통 2년도 못 가서 고장이 나요. 아, 그만큼 얼음을 빼먹어요? 아, 그렇죠. 근데 PCB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AS 기간이 있어서 보면은 브랜드는 독일인데 내용은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AS에다 보내면 죄송합니다. 부품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못 와서 새 걸로 교체해 드릴게요. 지금 4번째거든요. 너무 죄송해서 한 번 샀어요. 그러니까 2개가 돌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미국에도 그런 소모품 작은 물건들로부터 더 사소한 물건들까지 예를 들어서 뭐 기저귀 같은 것도 품귀 현상, 가격이 인상 이런 것도 모자라서 생산이 안 돼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 쇼티지가 돼서 물가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거 1년 동안 팔려고 물건을 이만큼 사다 놨는데 그 물건이 AS하고 뭐하고 잔여를 빼고 팔아도 잔량이 얼마 안 남고 주문해도 늦게 오니까 가격을 조금씩 올려서 팔아서 생겨난 물가인데 그거를 돈을 걷어 들인다고 해서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을 옮겨 짓는 과정이 생긴 거고 근데 그 공장이 뚝딱이 안 되고 2년 뒤잖아요. 그럼 물량이 쏟아지는 건 2025년이고 지금은 쏟아지기 전에 있는 공장 회사들은 빨리빨리 돌려서 물가가 압박해서라도 떨어지지 않을 때 많이 팔아야 되는 것이므로 콜라 하나 팔아서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콜라 하나 팔아서 100원 남는 회사보다 차를 팔아가지고 막 3천만 원 이렇게 남는 회사가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 공급 쇼티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말을 꺼내는 게 창피한 시점이 지금이에요. 전전달부터 이미 계속 말을 돌리고 있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인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해야겠는데 물가 지표도 보고 다른 지표도 보고 결정할 거고 그렇다고 내가 이거는 안 한다 뭐 인하한다 절대 아니고 계속 말을 할 건 할 건데 안 할 건 아니지만 할 것도 할 거고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고 아니고 이렇게 말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파월 의장으로서의 스탠스는 인상을 하고 싶은 상황이야. 내 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다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상을 하는 거는 좀 창피한 상황이야. 공급 쇼티지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거는 그냥 알아서 나라에서 찍은 돈으로 공장을 이렇게 돈 줘가면서 공장 들어와서 지어라. 그래서 물건을 많이 생산해라. 그래서 내수가 돌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나는 조금 밀어주는 상황밖에 없어.
그런데 나름 고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좀 이자가 비싸서 힘들다 하니 내가 거기 있는 상황을 잘 보고 답변해줄게가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은 조금 시기 보면서 나 조금 미루고 눈치 좀 볼게 이 말인데 그게 너무 인상을 2번 이렇게만 찍어서 얘기하니까 매파처럼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그럼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로는 공급 쇼티지 해결이 2년이나 걸리니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하는 시기를 미루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한 번은 세게는 하고 지표를 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망했네? 아니면 괜찮네? 이걸 한 번은 확인하는 걸 할 것 같고요. 너무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왜냐면 가정의 달 같은 거잖아요. 한 달 내내 놀러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더 막 악화된 상황으로 아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줘를 못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마 조금 앞당겨서 최근 이제 7월, 9월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를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번째를 하기에는 한 가지 권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격 지금 가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주택은 모기지가 뭐 30년 내는데 뭐 2%, 1%, 뭐 3% 이렇게 적당한 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금이 조금 올라도 너무 좋고 또 둘이 같이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서 내도 너무 좋은데 구주택은 품절되고 신모기지는 6.4면 거의 카드 리볼빙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숨이 너무 허덕허덕 막히게 되고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새 주택을 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새 주택을 살 때도 이자가 만만치 않으니 금리를 인하하는 방면에 대해서 모색하는 거를 염두에 두는 금리 인상 마지막은 좀 미뤄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증상, 이 집값 구주택 품절, 신주택 매수하려는데 그것도 비싸고 모기지는 너무 올랐. 이 증상이 언제적이랑 똑같냐면요. 2003년도인가 2년도에 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유행했을 때 기억하세요? 네. 그 책 보면 그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낡은 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구주택을 내놨는데 팔렸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오른 돈을 벌어서 새 주택을 사서 했는데 부동산 가격 되게 올라서 나 부자 됐다 이 내용이잖아요. 네. 딱 그 2002년도 3년도랑 비슷한 사이클인 2023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 인상을 만약에 파월이 한번 한다 하더라도 이 자산 시장의 어떤 상승, 증시의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아니요, 영향 너무 주죠. 부동산을 투자해봤자 답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기 2년 안에는 주식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걸 가장 어떤 교과서화한 사람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약세장 끝에서 살아 이런 거고요. 비슷한 맥락이 그 왜 달걀 모형 만드신 분 누구죠? 앙드레 코스톨란인가? 그분이 돌아가는 시기랑 딱 똑같은 내용, 지금 시기랑 같은 시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이게 시장이 좀 크게 말씀하신 대로 파월이 정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큰 조정이 오게 되는 거 아닐까? 급락이 오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을 줄여야 된다 아니면 지금은 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아까 처음에는 또 굉장히 좋은 장이 또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지만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행사가 이제 7월 11일, 12일에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 가입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좀 이 얘기가 자랑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 환경에서 방송할 때 와운의 스페셜이라고 야간에 3일 전에 녹화한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 작년에 전쟁 절대 안 난다고 했는데 녹화 3일 전에 저는 제가 방송이 나가는 밤 12시로부터 1시경에 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관련주는 뭐니까 좀 보고 계셨다가 대응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편집하신 PD님이 이거는 내보내면 위험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안 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왜 단다고 얘기하냐. 근데 정말 났거든요. 정말 딱 30분 뒤에.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에이 설마 무슨 전쟁이 이 시대에 나겠어 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에 조금 이 스웨덴 나토 가입이 되게 되면
우리 같은 여기 한국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뭐 저거 스웨덴 너무 저기 있는 나라고 뭐 저기서 나도 저기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실 텐데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있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더욱더 막 더 힘이 세져가지고 같이 막 우리 가자 막 이런 느낌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하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확전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스웨덴이 네. 나토 가입하면. 네, 이유가 뭐예요?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그 이유 가입하는 이유보다 네. 우크라이나가 힘을 받는 이유 그게 더 궁금한데. 네, 그 남의 블로그를 좀 이게 보면은 만약에 스웨덴과 핀란드를 상대로 도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둘 다 나토 가입을 하겠다. 만약에 이들이 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가 너네까지 왜 가입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나는 이제 뒷배가 생겼으니 좀 더 도발을 하겠다. 왜냐하면 6월 5일인가 8일 날 우크라이나가 왜 전차로 러시아군 그냥 밟고 지나간 영상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승전해서 종전하겠다라는 분위기를 타가지고요. 저도 로키드 마틴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여기 한국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그냥 러시아에서 떨어져가 나간 조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만약에 주권 국가들이 동맹 가입을 해서 러시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게 되고 또 이들이 만약에 같이 몰려가지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거나 하면 그 서방 장비를 데려다가 그걸 가지고 전쟁에 좀 더 침투를 하게 되면 판이 커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설마 그럴까 싶으면서도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스웨덴 가입한다고 해서 쟤들이 힘이 세지겠어? 라고 보면서도 계속 찜찜한 기조는 그 주간에 항상 안 좋은 이슈들이 막 CPI부터 쫙 물려가지고 있는데 부스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9월 되기 전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우리가 그럼 앞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여름 그리고 가을을 대비하는 시장 어떻게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시장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연중 2월이 올해 12개월 중 제일 시장이 좋을 거라고 봤고요. 역시 맞았고 2월보다는 4월이 조금밖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역시 그랬고 조정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PF 대출을 못 내서 부도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물론 결국은 금감원이 1년 연장해줘 돈 받지 말고 이렇게 됐지만 4월 20날부터 이자 내는 날부터 5월 한 15일까지는 좀 시장이 조정을 받겠다는 생각보다 너무 때려맞아서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5월 17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숨을 고르고 있다가 이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좋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사이클이 빨라지기 시작해서 3일 정도 보유하고 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음날 팍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지 딱 4일이 됐어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인데 늘 신용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엄습해오는 현금 매수가 줄어들어요. 네. 근데 현금 매수가 받치지 않으면 사실은 신용 매수로만 시장에 갈 수는 없는 가계 부채 상황이죠. 98%잖아요, 지금. 모두 전 국민이 빚을 나누기를 하면 한 사람당 빚이 5천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으로 시장에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연말은 저의 플랜은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부 현금을 들고 있자. 예를 들어 1억을 매매를 할 때 그냥 한 2천 정도만 20%? 뭐 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나머지 대형주에서 펀더멘탈, 모멘탈 유효하고 시장만 흔들릴 만한 종목으로 비중을 한 30%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분산 투자로 단타를 좀 하고 있는 게 맞겠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리고 조정을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나토 그 스웨덴 가입이 이제 7월 10일경 중순 그다음에 그 주에 FOMC 추이를 보고 동결하겠다고는 했지만 우리나라 금통위 결정 그게 그 주에 있거든요. 그게 좀 일단락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산발적으로 그때까지 좀 약간의 흐르는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샀는데 좀 기다리는 마이너스 4, 5, 6% 정도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로부터 이제 FOMC가 말일에 있잖아요. 말일에 있는 그 주간에 산발적으로 먼저 튀는 애들이 나올 텐데 그 3분기, 4분기 돌아오는 실적이 진짜 좋은 애들이 딱딱딱하고 차가운 애들이요.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로봇,
철강, 유럽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유로화가 반등이 나오면 철강이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가격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 특히 9월이 장기 계약이 많아요. 연간 계약. 그래서 철강, 그다음에 광물 요런 유들이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화학 그리고 로봇 때문에 살짝 움직이는 AI 요 정도가 딱 추세 상승으로 모든 2년 뒤, 1년 뒤를 미리 선반영하는 시세가 1월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포지션을 그중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7월 말에서 8월 초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한 20%? 네, 그냥 일단 더 사서 모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 평단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현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금 낮아진 그 네. 뭐라 그럴까 가격으로 좀 더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 네. 그런 식으로 올 가을까지는 네. 이런 패턴으로 간다. 9월부터는 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은행에서 돈이 풀려요. 예, 왜냐면 그 상반기 대출을 하지 말라고 막아놨었잖아요. 지금 실적이 없어요. 내년에 과연 이사님들은 연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대출 풀어줘라고 말한 시점이 9월이다 보니까 일단 PF 풀리고 사무 풀리고 뭐 대출 풀리고 기업 풀리고 하면은 그 돈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처음엔 본래 본 사업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돌고 돌아 증시로 다시 오겠죠. 그래서 9, 10, 11, 12는 그런 흐름을 좀 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